안녕하세요. 정치학 연구방법론 제7강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분석 모형 만들기입니다. 분석 모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리나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사회과학,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분석 모형 등은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른바 graphic representation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표시된 모형을 수리적으로 다시 재현하기도 합니다. 수리 공식을 써서, 수학 공식을 써서 이제 모형의 기본 구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그림에 합당한 그런 수리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 구성인자들을 갖고 있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작동변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동변인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경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인과순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교란항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한 그런 모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형은 세 개의 작동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중산층의 규모, 그 다음에 민주화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들 간에는 관계 경로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무엇이 종속변인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종속변인은 민주화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속에서나 혹은 여러 나라를 교차해서 살펴볼 때 민주화의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도 민주화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높아지고 또 어떨 때는 조금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나 이제 동남아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나라에 따라 민주화의 수준이 각기 달리 나타나지요. 그래서 무엇이 민주화의 수준을 결정할까? 이 연구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원인들, 인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시 말해서 가장 힘이 센 것들은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경로를, 화살표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은 민주화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중산층의 규모는 민주화의 수준에 역시 직접적인 영향력을 준다. 다음에 경제성장은 중산층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준다. 경제가 성장하면 중산층의 규모도 커진다. 중산층의 규모가 커지면 민주화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민주화의 수준은 틀림없이 종속변인이죠. DV로 표시했습니다. Dependent Variable.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규모는 EV다. EV는 Explanatory Variable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명변인이죠. 그러니까 민주화의 수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화의 수준이 왜 변화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규모이다. 또 중산층의 규모가 자꾸 변한다면 그것은 경제성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모형을 만들 때는 이렇게 변인 이름을 다 쓰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서요. 그 대신 우리는 V라는 기호를 사용하죠. V는 여러분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variab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V1으로 표시하고, 중산층의 규모를 V2로 표시하고, 민주화의 수준을 V3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V 뒤에 있는 번호는 어떻게 붙이나? V 뒤에 있는 번호 1, 2, 3은 인과적 영향력의 흐름에 있어서 순서, 순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순차, 즉 causal order를 보여주는 거죠. 자,
1, 2, 3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모형은.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시작점이죠. 그래서 V1이에요. 그 다음에 중산층의 규모는 경제성장으로부터 인과적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인과순차상 그 뒤에 있죠. 그래서 V2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3는 V2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국점이죠.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어요. 시작점과 끝나는 점 사이에는 인과 경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인과 경로를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 중에 무엇이 먼저 나오고 무엇이 그 다음에 나오고 또 무엇이 그 다음에 나오나, 이게 바로 인과순차입니다. 우리는 인과순차에 따라서 변인의 번호를 붙입니다. 1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3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순차를 아주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들어오는 화살표, 들어오는 경로의 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런 말을 표시해요. incoming, 들어오는 path, 경로라는 거죠. 세어볼까요? 일단 V1에는 들어오는 경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incoming path의 숫자가 0이에요. V2로는 몇 개의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죠. V3로는 어떻습니까? 이 경로와 이 경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죠. 이처럼 들어오는 인과 경로의 수를 세워서 더 많은 것이 더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림으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복잡한 모형은 들어오는 경로의 수를 세워서 그것에 맞추어 변인들 간의 인과 순차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 1, 2, 3의 번호를 V 뒤에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V1, V2, V3 이랬으면 V1이 맨 처음이구나, V2가 그 다음이고 V3가 맨 마지막이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 모형은 가만히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작점이 있고 종국점, 즉 끝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터미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다시 말해서 V1에서 V2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V2에서 V3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V1에서 V3로 역시 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생긴 모형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촉차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촉차 모형은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 사이에 causal order, 인과 순차가 분명히 있고 인과 경로의 방향이 한쪽으로 흘러가고, 세 번째, 출발점과 종국점,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PO라는 약자로 쓴 거는 Political Orientation, 정치적 정향. 그러니까 정치적 의식이나 가치의 방향을 말합니다. 예컨대 보수, 진보일 수도 있고, 이념적으로, 이념 정향, IO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PO 중에는 정당 선호도 있을 수 있어요. Party Preference, 여당 선호, 야당 선호. 자, 물론 내 PO로 시작하겠죠. PO에 관심이 있겠죠. 나는 보수야, 진보야? 나는 여당을 좋아해, 야당을 좋아해? 이런 것. 만약 내가 굉장히 진보적인 IO를 갖고 있고, 이념 정향을 갖고 있고,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선호가 있다면, 좋아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요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비교 정치에 있어서 정치 사회화에 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정치적 가치를 혹은 정치적인 정향을 갖게 되나 이런 얘기인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family socialization, 가족 사회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정치적인 가치에 관한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 PO는 아버지의 PO와 어머니의 PO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를 어떻게 그을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쉽게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PO가 어머니의 PO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PO가
나의 피오에 영향을 주고 내 피오는 내 정치적 정형은 다시 아버지의 피오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치적 정향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준다. 어머니와 나는 역시 서로 영향을 준다. 나와 아버지는 역시 서로 영향을 준다. 이런 것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 모형의 특징은 출발점과 종국점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V1, V2, V3 사이에 인과적인 순차를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연구의 편의상 시작점을 하나 정합니다. 그래서 V1, V2, V3. 그래서 일단 아버지의 피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머니의 피오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피오가 다시 나의 피오에 영향을 주고 그런데 내 피오는 다시 아버지의 피오에 영향을 준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거는 순환적으로 왔다 갔다 빙빙 도는 모형 아닙니까?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형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축차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과 경로가 순환 경로의 형태를 취한다. 빙빙 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분석 모형에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점과 종국점, 끝나는 점이 분명하고 인과 경로의 방향이 일방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축차 모형이라고 부르고 이처럼 인과 경로가 상호적인 경우 우리 이거를 reciprocal causation 그러니까 상호 인과성 이런 얘기로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 이렇게 시작점과 종국점이 분명하지 않고 인과 경로가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모형을 우리는 비축차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모형의 유형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가장 간단한 축차 모형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 중산층의 규모, 민주화의 수준,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V1, V2, V3라는 세 가지의 작동 변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V1, V2는 설명 변인, V3는 종속 변인.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작동 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차 모형은 세 개의 작동 변인과 세 개의 path, 인과 경로를 가진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은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시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민주화의 수준은 중산층의 규모와 경제 성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역시 중산층의 규모 역시 경제 성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비현실적이죠? 여러분, 민주화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 원인들은 이거 두 개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산층의 규모, 한 사회 속에서 중산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중산층을 갖고 있나, 또 그 규모가 어떻게 변하나를 결정하는 원인들, 인자들은 경제 성장 외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알 수 없는 원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U1, U2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변인을 추가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U1은 내 모형에 따르면 중산층의 규모는 대부분 경제 성장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것 외에 다른 수많은 인자들이 있다. 즉, 모형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소위 unknown factors, 알지 못하는 인자들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 그 알지 못하는 전자들을 U1으로 표시한 겁니다. U2는 마찬가지 논리에 따라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규모 이외에 민주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알지 못하는 원인들, 모형 바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들, 그것들을 U2로 표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모형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U 안의 중산층의 규모에 대한 영향력은
경제성장의 중산층의 규모에 대한 영향력보다 아주 적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성장 외에 다른 수많은 알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원인들로부터의 영향력은 거의 무시할 만하다.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아주 약하다. 이럴 때 이 모형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화 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원인은 이 모델 빌더에 따르면, 이 모형을 만드는 사람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규모인데 그 외에도 이 모형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알지 못하는 인자들이 많이 있다. 그것들이 유투지요. 이 모형이 살아나려면 역시 중산층의 규모와 경제성장이 민주화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이 외부적인 인자들의 영향력이 아주 작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무시할 수 있는 영향력밖에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화 수준에 미치는 경제성장과 중산층 규모 외에 수많은 외부 인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U1과 U2를 모형에 붙입니다. 이 U1과 U2를 일컬어 우리는 교란항이라는 말로 표시합니다. Disturbance terms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U1은 경제성장이 중산층의 규모에 주는 영향력의 경로에 끼어들어가서 조금 교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U2는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규모가 민주화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과정에 끼어들어가서 어느 정도 교란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란항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교란항을 상정하는 것이 이 모형이 현실 세계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모든 모형은 교란항을 반드시 상정하고 포함시켜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언제 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질 것인가? 검증의 결과 교란항 U1, U2의 영향력이, 즉 민주화의 수준에 대한 U2의 영향력은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규모로부터 오는 영향력에 비해서 아주 적다. 무시할 수 있다. 또 중산층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경제성장을 상정했는데 그 외의 인자들, 모르는 인자들을 표현하는 교란항 U1의 영향력이 아주 약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모형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 얘기를 정리하면 모형은 작동변일과 경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작점과 종국점이 있는 인과 경로를 가진 모형을 우리는 축차 모형이라고 부르고 계속 인과 경로가 순환하는 그런 모형을 우리는 비축차 모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모형이 현실과 보다 근접할 수 있도록 더 가깝게 모형이 현실 세계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란항을 모형에 집어넣는다. 교란항은 모형 속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인자들로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모형 속의 작동변인들 간의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외부 요인들을 말한다. 그 요인들의 힘이 최소화될 때 우리는 이 모형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세션은 교란항을 포함한 이 모형들을 놓고 이제 보다 더 기술적인 그런 이야기들, 예컨대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나 등등의 이야기를 마지막 세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8강에 가서는 이제 이 모형을 정말 어떻게 검증하나 그런 절차와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강의 세 번째 세션에서 뵙죠.